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1회 인연. 요정에서 가장 잘 꾸며진 안채 VIP실. VIP실 안은 다른 방과는 달리 5성급 호텔과 비교될 정도로 화려했다. 5명이라도 잘 수 있는 2인용 침대는 황금색 황토로 되어 있고 침대 머리는 한 쌍의 봉황으로 조각되어 있다. 또한 침상에는 원앙으로 수놓아진 비단 이부자리가 깔려 있다. 약간 떨어진 곳에는 3명 정도가 잘 수 있는 1인용 침대가 놓여 있다. 이건 역시 2인용 침대와 마찬가지로 화려했고 이불은 금색은 아니지만 비단으로 된 이불이 깔려 있다. 그 옆에는 화강암으로 갈아서 만든 원형 테이블이 있고 의자 역시 최고급 원목으로 되어 있다. 그 뒤는 물소 가죽으로 만든 소파에 호피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원형 테이블에는 양주인 35년 된 인버하우스 위스키가 놓여 있다. 양쪽 벽에는 수묵화로 치장되어 있고 벽 아래 구석구석에는 각종 난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고풍스러움이 더했다. 뿐만 아니라 천정을 타고 내려와 살짝씩 흔들어대는 은은한 샹들리의 불빛은 술기운에 의해 붉어진 재미와의 양보를 더 붉은 빛을 띠게 한다. 쭈삣쭈삣하던 두 사람 중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정민수다. 양주가 놓인 테이블에 앉으면서 먼저 입을 연 것이다. 미아씨, 술 한잔 더 할까요? 재미와는 조금 전 붉은과 그 아래 중간 보수들이 주는 술잔을 여러 번 받아 마신 탓에 얼굴이 빨갛게 물든 듯 했고 몸까지 약간 휘청거려 보인다. 그러나 정신은 말짱한 듯 의자를 끌어다 정민수와 마주 앉는다. 그래요, 민수씨. 한 잔씩만 더 해요. 토도독 딸그락. 재미와는 정민수가 권하는 칵테일된 술잔을 받아들고 짠! 하고 외친 후 입을 연다. 민수씨 고마워요. 뭐가요? 지금 저와 함께 있어줘서요. 정민수는 아무 말이 없다. 재미와는 들고 있던 양주 한 잔을 단번에 들이킨다. 민수씨, 한 잔 더 줘요. 정민수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미화씨, 괜찮겠어요? 재미와는 정민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또 좀 취하면 어때요? 민수씨가 있는데. 정민수는 아무 말이 없다. 재미와는 다시 한번 술잔을 한꺼번에 쭉 비운다. 그러자 정민수도 단번에 잔을 비운다. 재미와는 약간 꼬이는 듯한 음성으로 입을 연다. 민수씨, 한 잔 더 주세요. 미화씨,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민수씨, 난 괜찮아요. 말꼬리를 흐리면서 의자를 끌어 정민수 왼쪽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앉는다. 민수씨, 뭐 하세요? 한 잔 더 달래니깐. 알았어요, 미화씨. 재미와는 정민수가 따라준 잔을 왼손으로 받아들고 정민수를 빤히 올려다본다. 발그스름한 양볼을 타고 내려오면 양볼 아래 볼 우물이 적당히 파여 있다. 두 눈동자는 유난히 까맣고 우수에 젖은 듯 촉촉하게 젖어 있다.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에서 난초향보다 더 짙은 향내음이 정민수의 코끝을 간지럽힌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했다. 늘 악착같이 아득바득 일만 하던 재미와가 아닌 것 같았다. 순간 정민수의 가슴이 팔딱거리기 시작한다. 재미와는 정민수의 이러한 심정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오른팔로 정민수의 어깨를 감싸며 쓰고 있는 중절모를 살짝 벗겨서 소파 왼쪽으로 가볍게 던진다. 쌍들리의 불빛에 비치는 정민수의 얼굴은 준수하지 못해 광채가 나는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젖어 있는 듯 했다. 흠이라면 오른쪽 눈 밑에 희미하게 난 상처 자국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러나 재미와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더 남자다운 멋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가엾다는 생각도 든다. 참 불쌍한 사람. 그리고는 왼손에 들고 있는 술잔을 정민수의 잔과 부딪히며 술을 한 모금 머금는다. 정민수는 자신의 모자를 벗긴 후
빤히 올려다 보는 채미화가 부담스러운 듯 가볍게 밀쳐내려고 왼팔을 살짝 뻗는다. 순간 채미화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두 팔로 정민수의 목을 힘껏 끌어당긴다. 미야, 그러나 정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입안으로 채미화가 머금고 있던 위스키 한 모금이 입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다. 채미화의 혀를 타고 들어온 독한 위스키의 알코올 성분은 어느덧 희석된 듯 달콤하게 변해 있었다. 정민수도 채미화의 깊은 입맞춤을 받아들인다. 감미롭다. 정민수도 채미화의 이러한 당돌한 행동이 싫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이번에는 정민수가 개미 허리 같은 채미화의 허리를 으스러지게 껴안는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퍼붓는다. 민수씨. 채미화는 자신의 등이 좁은 유의자의 등거리에 걸려 거치작거리자 정민수의 품에서 살짝 빠져나오며 입을 연다. 잠깐만, 민수씨. 우리 침대로 가요. 순간 바보 라고 하는 귓전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찰나의 어린 소녀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풍금 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풍금을 치던 카나리아의 얼굴이 잠시 스크린처럼 지나간다. 정민수는 지금까지 마셨던 독한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채미화를 살짝 밀어낸다. 미아씨, 미안해. 민수씨, 왜 그러세요? 아무 말이 없자 채미화는 정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큰 침대를 향한다. 그리고는 이불이 깔린 침대로 먼저 쑥 들어가며 두 팔을 벌린다. 민수씨, 이리 오세요.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채미화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우두커니 서 있다. 어서요, 민수씨. 정민수의 눈앞에는 바보라는 환청과 소녀의 모습, 그리고 카나리아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른거린다. 미안해, 미화씨. 그리고는 이불을 끌어다 채미화의 어깨까지 덮어준다. 뭐가요? 뭐가 미안한데요? 미화씨, 잘 자요. 난 저기서 잘게요. 순간 채미화도 달아오르던 취기가 확 달아나는 것을 느낀다. 아울러 여자의 자존심마저 짓밟혔다는 생각하니 창피함보다는 분한 마음이 일어난다. 알았어요. 채미화는 이불을 휙 끌어다가 뒤집어 쓴다. 그러나 그러한 섭섭한 마음도 잠시뿐. 착하고 순진하지만 참 가엾은 사람. 정민수는 채미화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겉옷을 입은 채로 옆 작은 침대에 벌렁 눕는다. 둘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다. 그러나 뒤척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달랐다. 카나리아. 다음 날 오후 한강신문 사장실. 일요일이지만 정민수는 사무실에 나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흑표 김 실장이다. 부르셨습니까, 형님? 민수는 자리를 권한다. 앉지? 예, 형님. 오늘은 조용히 둘만 얘기 좀 할까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급히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조용히 보자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최 기자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정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야. 오늘은 그러고 싶지가 않다. 이따가 술도 한잔하고 싶고. 정민수가 담배를 피워물자 흑표가 재빨리 라이터 불을 붙인다. 정민수는 담뱃불을 붙이며 씩 웃는다. 흑표, 이제는 라이터 정도는 나도 켤 수 있다. 흑표는 겸연쩍다는 듯 머리를 극적거린다. 예, 형님, 버릇이 돼서요. 아참, 그건 그렇고 어제부로 종로조직 해체된 것 알고 있나? 예, 물론입니다. 어젯밤에 불금 형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형님. 정민수가 재떨이에 담뱃재를 툭툭 털며 입을 연다. 흑표, 먼저 중요사항부터 보고해보거라. 예, 형님. 종로 불금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계획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히 보고드릴 게 없고. 그럼 그 일은 됐고. 예. 그럼 다음은 김상호 검사 부인에 관해 조사한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애가 딸린 이혼한 부인 말이지? 그렇습니다, 형님. 김상호 부인의 이름은 조은하. 순간 정민수는 자신의 머리가 까맣게 되는 것을 느낀다. 뭐라고? 은하? 조은하라고? 예, 형님. 근데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혹시 아는 분이라도? 흑표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그친다. 살던 곳은 대전 중천동 판자촌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순간 아찔함을 느낀다. 그래서 빨리 말해. 나이는 31세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7세 된 아이가 있는데 백혈병으로 누워있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조은하는 밤낮으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수는 어금니를 으드득한다. 상호는? 김상호 검사는 단 한 푼도 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또 흑표는 말을 하려다 잠시 멈춘다. 또 뭐야? 아는 대로 다 말해. 밤에 조용한 술집에서 풍금치는 일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애 병원비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풍금치는 일? 예, 형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동 풍금 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풍금을 연주했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위약금 물어준 뒤 데리고 갔답니다. 순간 쾅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박차고 일어난다. 뭐야? 풍금 소리 들리는 마을? 예, 형님. 이름은 카나리아 맞지? 예, 형님. 헌데 그걸 어떻게? 정민수는 그대로 시청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이럴 수가. 형님, 괜찮으십니까? 정민수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자리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연다. 흑표, 계속해라. 예, 형님. 지금은 명동에서 풍금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위치는? 사보이 호텔 근처 어디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게다가 말해라. 카나리아라는 여자는 폐농양과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을 함께 앓고 있답니다. 뭐야? 폐농양과 심근증? 예. 내 이놈들을 당장에. 정민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떤다. 폐농양이란 폐에 염증이 생겨서 구멍이 뚫려 고름이 생기는 병으로 폐병의 일종이다. 무리한 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이 주원인이며 발견 즉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하면 폐이식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되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폐병이다. 또한 확장성 심근증이란 원인을 잘 찾을 수 없지만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판막 질환, 바이러스 등의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심부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카나리아, 즉 조은하. 그 조은하가 폐농양과 확장성 심근증을 앓고 있다니. 정민수, 아니 윤철민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이 찾아왔다. 카나리아, 아니 조은하. 할머니와 함께 승호 자신의 집에서 잠시 동안 새방살을 했던 예뻤던 소녀 조은하. 어린 소녀의 몸으로 방직공장에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구김살 하나 없었던 정말 아름다웠던 소녀 조은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승호에게 매달려 공부의 의욕을 불태우던 순박했던 소녀 조은하.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할머니가 아픈 바람에 싸구려 판잣집을 찾아 호련히 이사를 가버린 우수어린 까만 두 눈동자를 가진 소녀 조은하. 이러한 첫사랑의 소녀 조은하를 단 한 번도 꿈속에서조차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의 소녀 조은하. 중학교 2학년 시절 하늘은 드넓고 맑다 못해 수정 같은 청명한 가을 어느 날 소녀와 함께 개울가에서 물장구 치고 신나게 놀았던 추억과 키다리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갈무리해 오다가 교도관에 빼앗기던 날 바락바락 대들며 싸우던 일이 어제 일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간다.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오면서 오직 사람만 있다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민수, 아니 윤철민 즉 윤승호다. 사실 윤승호가 김상호 대신 살인의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자 돈이 많았던 김상호의 아버지는 윤승호라는 이름이 세상에 살인마로 널리 알려지면 아들인 김상호의 출세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공무원이었던 순진한 윤승호의 아버지를 꼬여
윤철민으로 개명하게 한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이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윤승호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 즉 형량도 떨어지기 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윤철민으로 둔갑한 사실과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윤승호가 아닌 윤철민이라는 개명된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시대의 살인마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윤철민, 즉 윤승호. 그가 탈옥을 결심하게 된 동기도 오로지 복수심이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준 것은 가슴 깊이 묻어든 첫사랑의 소녀 조은하 덕분이다. 이토록 가슴 깊숙이 품고 다녔던 조은하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니 정민수의 가슴은 칼기갈기 찢어져 온 사나에 뿌려지는 듯한 아픔이 찾아들었다. 아,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을 그리 생각하십니까, 형님? 흑표 김 실장의 목소리에 짐짓 정신을 차린다. 그래, 카나리아가 그곳에 출연하는 요일은 매주 화, 목, 저녁 7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하는 곳은? 흑표 김 실장은 머리를 극적거린다. 그 외에는 아직... 아참, 카나리아가 사는 곳은? 예, 장신동에서 성북동 넘어가는 산 중턱쯤 달동네 중에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정민수의 눈에는 살기와 함께 굳은 결의로 꽉 차 있다. 수고했다, 흑표. 흑표 김 실장은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한다. 흑표, 내일부터는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오늘은 힘을 축적시키고 단단히 결심하자는 의미로 둘이서 술 한잔하지. 둘은 한강신문사 사무실을 나와 조용한 술집을 찾아 발길을 옮긴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장신동 중턱을 향해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다. 검은 중절모를 눌러 쓴 사람은 정민수이고 그 옆을 수행하듯 따르는 이가 흑표 김 실장이다. 늦가을을 향해 치닫는 아침바람은 가을 햇살에도 불구하고 제법 쌀쌀하다. 이 산고개를 넘으면 성북동이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위에 판자로 된 집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정민수와 흑표는 산 중턱을 지나 거의 꼭대기 가까이쯤에 왔을 때 걸음을 멈춘다. 형님, 주소로 보아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 정민수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까마득하다. 승용차를 몰고 올라올 수 있는 곳까지 올라와 주차를 했지만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 엄지손톱만 하다. 이곳 사람들은 버스 종점에서부터 이곳까지 줄곧 걸어다닐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휴, 이런 곳에 은하가 살고 있다니. 그것도 병든 몸으로. 이런 생각에 정민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다. 형님, 카나리아가 도대체 누군데 이토록 찾는 겁니까? 흑표, 글쎄, 그것은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형님. 정민수가 다시 뒤돌아서며 왼쪽 골목으로 발길을 옮기며 가볍게 입을 연다. 흑표, 여기 어디쯤 같지 않아? 앞서가던 흑표가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입을 연다. 형님,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정민수는 빠른 걸음으로 흑표를 향해 다가간다. 산 52-1, 산 52-2, 산 52-3. 형님, 이 집입니다. 그래. 맞는군. 초록색 대문에 기역자로 된 낡은 슬레이트 집이다. 흑표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제서야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며 60대 중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온다. 주인 할머니인 듯하다. 너 누굴 찾아와시오? 흑표가 한 발 나서며 입을 연다. 할머니, 여기에 조은하라는 분이 살고 계시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모른다는 듯 두 눈을 깜빡거린다. 조은하? 그런 사람 여기 없어. 할머니, 잘 좀 생각해보세요. 다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왔다니? 이봐 젊은이, 그럼 이 늙은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흑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정민수가 제지한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카나리아라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혹시 그제야 주인 할머니는 생각이 났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 풍금치는 카나리 새댁. 예, 할머니. 주인 할머니는 맨 끝방을 가리키며 입을 연다. 저쪽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헌데 어디서 온 젊은이들이슈? 정민수와 흑표는 주인 할머니가 일러주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려다 말고 뒤를 돌아다 본다. 예,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왜 왔슈? 염려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예, 할머니. 카나리아 분의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도움을 줄까 해서요. 흑표가 둘러댄다. 들어가 보시오. 애는 불치병이고 애미 되는 사람은 폐병인가 뭔가. 나 참 안 되슈. 아이고, 저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니 병이 날만도 하지. 예, 할머니 고맙습니다. 둘이서 맨 끝방을 향해 발을 떼어놓는데 주인 할머니 말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간다. 안 됐지만 빨리 방을 비워야 할 텐데. 맨 끝 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들의 방문은 밖으로 나와 있고 방문 앞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는 쪽방이다. 흑표는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자 모기 소리만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누구냐? 엄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민수의 가슴은 푸른 파도에 잔잔한 모래알이 저 멀리 바닷속 깊숙이 쓸려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흑표가 드르륵 문을 열어 젖힌다. 방 안은 의외로 깨끗했다. 방 윗목 벽에는 작은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노란 냄비를 비롯해 수저통과 도마 등 주방기구라고도 할 수 없는 주방기구 몇 가지가 얹혀 있다. 또한 그곳 방 아랫목에는 작은 담요 위에 바짝 마르고 왜소한 한 남자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그 아이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라 기겁을 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듯 선뜻 일어나질 못한다. 누구세요, 아저씨들은? 정민수가 자상한 말투로 말을 건넨다. 얘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다. 그러나 아이는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말투에는 여전히 힘이 없다. 엄마 친구들이야. 엄마 친구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 엄마가 말을 안 했나 보네. 아저씨들이 너를 도우러 왔거든. 그제야 경계하는 마음을 조금 늦추는 듯하다. 거짓말. 아저씨들이 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아저씨들이 고칠 수는 없지만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어. 엄마가 불쌍해. 내 병을 고치려고 일하러 밤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가지만 돈이 모자란데. 그 말에 정민수는 가슴이 메어 말을 이을 수가 없다. 흑표도 울컥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건넨다. 얘야, 몇 살이지? 7살. 7살이라는 말에 정민수의 눈에는 기어코 이슬방울이 맺힌다. 7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왜소했고 얼굴은 창백한 백지장 같았기 때문이다. 이름은 어떻게 돼? 흑표의 말에 아이는 입술을 삐쭉 내민다. 그것도 몰라? 엄마 친구라면서. 정민수가 얼른 나선다. 알고 있지. 그런데 아저씨가 먼저 말하면 꿀밤 줄 거야. 아저씨가 주는 꿀밤 무지 아프다. 정말 그렇게 아파? 그럼 아저씨한테 꿀밤 맞은 사람은 다 병원에 실려갔거든. 자, 그럼 시작한다. 정민수가 김하고 뒤끝을 잠시 흐리자 아이는 이미 꿀밤이라도 맞은 듯 오만 인상을 쓰며 이마를 두 손으로 가리며 후다닥 입을 연다. 김천수요. 아이고, 이 아저씨가 천수한테 졌네. 아저씨, 내가 이겼으니까 꿀밤 안 맞아도 되는 거지? 정민수는 천수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겨울 칼바람이 찔러대는 바늘과도 같았다. 자, 그럼 이제 천수는 병원에 가는 거야. 알았지? 병원? 엄마가 돈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 천수가 병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돈 가지고 온다고 했어. 정말? 그럼. 아이, 좋아. 그럼 내 병 고칠 수 있는 거야?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저씨들과 엄마 말 잘 들으면 빨리 나을 수 있대. 알았어. 아파도 울지 않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착하네. 정민수와 흑표는 방 안에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천수를 데리고 나와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인 서울병원에 입원시킨다. 환자 김천수, 나이 만 6세, 병명 백혈병, 보호자 조은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